보편적으로 화폐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금융교육을 가르치는 곳이 없기 때문에 100년 전에 100달러가 현재 2달러다. 미국의 국채를 안전자산을 사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들이 다 휴지처럼 인간들이 약속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러면 조개 껍데기 하나도 100억이라고 약속을 하면 땅에서 나오는 소출되는 어떤 곡식이라든가.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발설한 돈의 타락과 화폐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김원동 저자입니다. 제가 이 화폐에 대해서 저는 한 30년 정도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제가 어디 가서 화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보편적으로 화폐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금융교육을 가르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 얘기를 조금 저 사람이 하는 얘기 엉뚱한 얘기로 들었었습니다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이번에 선언해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화폐에 그 관심을 갖게 됐고, 한마디로 제가 책에서 100년 전에 100달러가 현재 2달러다. 그 다음에 30년 전에 강남 아파트를 2억을 주고 샀는데 지금은 100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화폐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화폐에 대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미국의 국채를 안전자산을 사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들이 다 휴지처럼 우리의 눈앞에서 이렇게 트럼프가 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책들은, 아까 강남 아파트 똘똘한 거 하나면 나는 인생 노후 준비까지 다 끝난다 하는 그런 어떤 얘기들은 우리가 한편으로 좀 속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거는 우리가 고기를 키울 때 가두리 양식장에다가 고기를 키우듯이 지금 현재 미국 연준에서 발행한 달러를 많이 찍어내는 이 화폐 정책 속에는 화폐의 가두리 양식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 외환보유고라든가 미국의 국채라든가 한국의 강남 아파트가 화폐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인식하시면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앞으로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책에서도 화폐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인류 문명의 도구로 태어난 것인데, 가장 도구 중에서 하나의 기능이 있다면 교환수단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물건을 물건끼리 물물 교환하던 시대에서 이제 화폐가 등가, 어떤 그 교환수단으로 태어난 것인데, 그 화폐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60여 명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많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폐가 도는 유통 속도가 없다 보니까 시중에는 돈이 말라서 없고, 그러니까 연준에서 발행한 모든 화폐 중에 97.6%는 신용화폐라는 숫자상의 화폐고, 우리 시중에는 2.4% 밖에는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제가 일권에서도 주장해 놨듯이, 그렇게 돈이 없는데 연준이나 미국에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세계 화폐를 풀어버리니까 그것을 외환보유고라든가 이런 데로 보유하지 않으면 그 국가의 어떤 재정에 문제가 있고, 외환위기를 일으켜서 교육도 시키고 어떤 상업용 빌딩을 사도록 한다든가, 미국의 주식시장에 와서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어떤 저금리에 미국의 상품을 사지 않으면 안 될수록 만들어 놓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강남 아파트를 사두는 것처럼 화폐의 인플레이션을 감추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서 독일의 마르크화를 리어 까다 싣고 다니는 걸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과거의 외환위기나 어떤 금융위기나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화폐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가르쳐 놓은 교육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음모론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화폐 인플레이션이 지금 저렇게나 많이 찍어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딘가의 장롱 속으로 다 감춰놓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생활하는데 못 느끼도록 그걸 숨기는 수단으로 이해하시라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네, 화폐는 100년마다 화폐 패권이 변해왔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스페인에서 네덜란드, 굴덴화에서 영국의 파운드화, 그 다음에 100년 만에 또 파운드화가 1944년에 달러로 그들이 아웃소싱을 한 것이겠죠. 지금 달러가 한 80년 됐습니다. 그러면 약 한 20년 정도 후에는 다른 어떤 기축통화가 준비되고 있다고 저는 예상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부터 금은 변하지 않는 우리가 화폐 가치로 인정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 생산된 금이 몇만 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만 톤이라고 하는데 올림픽 수영장 한 5개 정도를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 발행자가 2100만 개를 발행했는데 그것도 1909년도부터 2130년까지인가요? 한 130년 동안 기간 동안에 그 화폐가 나오는데 이미 2000만 개가 이미 발행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30년, 100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약 100만 개가 더 이제 그걸 소위 채굴된다고 하겠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역할을 해서 그게 지금 현재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외환보유고 역할을 하듯이 어떤 비트코인을 각 국가별로 보유 한도 내에서 어떤 화폐를 발행한다든지 어떤 무역화폐로 믹싱해서 거래를 한다든지 그런 화폐로 사용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현재 몇만 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1억 5천까지 왔지 않습니까? 2009년이면 지금 약 한 20년도 안 된 기간 동안에 엄청난 그 수익이 지금 발생했는데, 소위 그 비트코인이 그 세계적인 화폐가 되기 위한 그 과정도 그 화폐 발행권자가 설계할 때부터 반감기가 있고 어떤 그런 과정을 뒀다는 것은 어떤 그 화폐가 세계적인 화폐가 되도록 하는 그 어떤 설계된 프로세스의 의도적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 하나가 10억이 된다든지 100억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도 현재 연준에서 발행하고 있는 달러 기축통화나 미국의 국채도 하나의 약속일 뿐이지, 그것은 1달러 지폐를 발행하는데 3센트밖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97센트는 화폐 발행체의 차액인 시너리지, 화폐 발행 이익이겠죠. 그럼 비트코인이라는 건 하나의 어떤 그 코인 하나에 불과한데 그것을 100억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겠지만 인간들이 약속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러면 조개 껍데기 하나도 100억이라고 약속을 하면 그것은 화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화폐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화폐가 관념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은 많은 질문을 통해서 어떤 화폐 발행 어떤 그 총량이라든가 화폐 유통 속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화폐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소멸하고 줄어드는데 왜 화폐 가치만 계속 영원히 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주장도 질문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페트로달러 제도가 그 석유를 달러로 살 수 있는 원유, 그러니까 지금 돈이 뭐냐 그러면 원자재를 살 수 있는 통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기술 진보 사상에 의하면 그 기술 진보 사상을 이끌고 있는 차세대 주자들은 그 페이팔의 피터 틸이라든가 그 다음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든가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학에서 그 예일대라든가 어떤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학도 공부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다 철학과 출신입니다. 독일의 괴테 대학에 철학 박사를 따왔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자재를 살 수 있는 화폐가 왜 디지털 화폐가 될 수밖에 없느냐. 지금 현재 달러는 이미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는 단계로 들어가고 비트코인에 근거한 미국 국채에 근거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런 화폐들이 나오게 되면 그러한 거래 기술,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어떤 결제 기술 이런 것들은 P2P, 폰2폰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이 없이는 화폐 시장의 그 운영 자체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미 싫지만 그 빅테크 기업들이 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6월 17일 날 스테이블 코인 법이 상원에서 그래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연준 감독 하에 빅테크 기업들이 자산을 담보로 해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까지도 승인을 허용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상당히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거라든가 어떤 지역사회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것도 화폐 유사 행위이기 때문에 화폐 발행 총량 K%를 벗어나는 화폐를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고 저는 저자로서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 이유는 그 유튜브에서 아주 저명한 스토리텔러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질문하셨으니까 제 수준에서 간단히 답변 드린다면 미국이 36조의 재정 적자라든가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거나 미국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각 국가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한 국가들의 사정은 미국의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그 이자를 받기 위해서 또 채권을 사줘야 되는 이러한 지금 불합리한 상태가 지금 계속 한 10여 년 이상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 관세 전쟁을 선언한 것은 그 미국의 재정 적자도 좀 줄이면서 미국의 제조업을 어느 정도 좀 직장을 줄 수 있는 중산층한테 직업을 줄 수 있는 그 공장들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없어졌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떤 마가 프로젝트에 의해서 트럼프가 그런 정책을 피면서 아마 그 관세 어떤 협상은 그러니까 각 국가의 환율 전쟁을 직접 대놓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관세 협상을 통해서 아마 미국의 화폐 저환율 정책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시도인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저환율 정책이란 뭐냐? 미국의 고금리에서는 미국의 달러로 발행하는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의 그 가격이 말하자면 굉장히 사면 살수록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고금리, 고환율 정책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미국의 국채를 담보로 1:1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인수하는 국가나 어떤 헤지 펀드라든가 월가에서 그걸 인수를 해주고 말하자면 빅테크 기업들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그 인수를 해준다면 그만큼 그 미국의 어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를 더 발행해서 팔기가 더 용이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에서는 아마 인정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추정되는데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시 또 틈틈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요, 재밌게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미국의 페드가 로마 바티칸 교황청이라면 우리 한국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발언하는 얘기는
동네 점집 정도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폰투폰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매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세계의 모든 다른 나라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에 점령을 당하는 꼴이라고 보면 각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다시 또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스마트폰에서 어떤 그 기능으로 어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자국의 스테이블 코인은 사용할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엘살바도르인가요? 그런 나라 국가에서는 뭐 얼마 안 되지만 지금 비트코인을 자국의 화폐로 사용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통화 주권의 어떤 식민화가 된다고 보여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과 정의라는 것은 어떤 학교에서 도덕적인 개념에서 뭐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좀 배운 게 전부라고 보여지겠죠. 또 저마다 뭐 독서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는 강자들이 정해준 진실을 진실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오해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인용을 해서 쉽게 표현드린다면 1960년대나 1970년도에 우리가 뭐 대학에 경제학을 공부하러 갔거나 미국에 경제학을 학위를 따기 위해서 가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가서 어떤 그 앞선 경제학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어떤 훌륭하신 분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듣지 못한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하지만 그분들은 암기만 하고 오신 겁니다. 답안에 나오는 그 암기, 어떤 경제학 모델이 뭐 플러스 뭐는 뭐다 이렇게만 암기만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그거를 좀 경직되게 표현해서 무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제학 이론이나 경제 원리가 우리 삶하고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것을 해석하고 추적하고 밝혀냈어야 되는데 그냥 답안지에 답을 쓰다 보니까 그게 수십 년째 경제학이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감히 돈의 타락과 화폐 비밀이라는 이렇게 무명 작가가 이런 책을 쓰는 것은 화폐는 우리 삶하고 엄청나게 많이 관련되어 있고 심리와 정치와 종교와 많은 부분이 우리 삶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분들은 해석하려 하지 않고 강자들에 의해서 말하는 이게 진실이다, 이게 정의다, 이게 경제다 이렇게 암기만 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진실이란 무엇이냐 강자들이 정해준 진리다 이렇게 제가 우회적으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앨런 머스크가 그 피터 틸과 동업자 관계에 있다가 자기 지분을 피터 틸한테 넘기고 소위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죠. 그분들이 기술 중심 사상에는 1985년도에 우리 경제 현실과 40년이 지난 2025년 오늘 현재 현실은 우리 손에서 스마트폰만 뺏으면 과학이 발전된 게 별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은 과거의 산업사회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우리의 생각을 지금 현재 21세기에 와 있는데 석유 산업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페이스X라는 그러한 화성에 가는 우주선도 물론 어떤 뭐 고체 연료를 압축해서 지금 로켓을 띄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의 전기차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그 모든 에너지는 전기를 통해서 배터리를 통해서 뭐 비행기도 띄울 거고 모든 택시도 다 굴러다니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살 수 있는 디지털 화폐는 분명히 전기를 살 수 있는 화폐가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앨런 머스크는 더 넘어서서 그 에너지를 팔 수 있는 화폐의 장부,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의 그 기술은 지금 현재 연준에서 지폐를 찍어내는 하나의 장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까지 과거의 산업시대 때 록펠러가 석유를 독점 시장으로 혼자 장악했듯이 지금 페이팔 마피아들은 전기, 에너지, 배터리를 독점 사업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석유 이후에 에너지는 전기 시대가 될 것이고 화폐는 전기를 살 수 있는
화폐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질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가가 소유한 은행들이 연준에서 지급준비율 10%를 지원해주면 은행은 아시죠? 신용화폐를 계속 대출로 찍어내기 때문에 그것이 예금으로 둔갑해서 지금 현재 97.6%라는 신용화폐가 엄청난 달러가 세계에 제가 어디서 얼핏 들은 얘기는 360조 달러가 현재 발행되어 있다고 보면 그것은 어딘가 장롱에 들어있고 외환보유고로 재워져 있고 강남 아파트에 가두리 양식장에 재워져 있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나와서 던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현재 달러, 기축통화인 달러라든가 종이 지폐로 발행되는 이미 화폐 시장은 거의 파산에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의 오랜 근대 400년 역사 정도만 살펴보더라도 100년에 한 번씩 길드화에서 그 파운드화로 왔고 파운드화에서 달러화로 간 어떤 그러한 과정이 약 100년씩이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과 이러한 그 디지털 화폐가 다시 새로운 100년, 미래의 100년의 화폐가 준비된다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화폐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주 재밌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닥을 하면 어떤 부동산이나 돈이나 부동산도 돈이고 어떤 다른 돈을 재화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돈이란 무엇이냐? 제가 책에도 아주 재밌게 여러 각도에서 써놨습니다만 돈이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능력이다. 그래서 제가 영국의 왕실도 33대까지 제가 어떤 DNA적, 우생학적으로도 분석을 돈하고도 연결시켜 봤습니다만 내가 결혼을 잘하는 것도 하나의 우생학입니다. 내가 고급 자식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이성을 만나서 내가 결혼을 잘해서 내가 좋은 더 아주 고급스러운 자식을 낳아서 교육을 잘 시켜서 고급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공부를 해서 신분도 상승시켜서 좋은 신분에서 좋은 여성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돈이다 그러면 우리는 경제학에서 어떤 등가물의 도구다. 어떤 물물 교환할 때 물건으로 서로 바꿀 수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만들어서 도구로 사용한다. 이런 정도가 돈을 설명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저는 돈을 우생학적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은 내가 좋은 여자를 만나서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신분도 높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과 불안 어떤 그러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대출로 인한 빚으로 그냥 평생 빚만 갖다 죽는 그런 억울한 인생보다는 어떤 돈에 대한 적당한 돈을 잘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어떤 내가 좋은 사람들과 사교를 하고 내가 어떤 삶에 좋은 가치 있는 어떤 지식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질문을 해보자고 하는 이 얘기를 돈과 관련해서 이 책에서는 많이 좀 써놓은 편입니다. 돈에 대한 1차 부와 2차 부와 3차 부를 제가 구분했는데요. 즉 1차 부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인문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간단하게 그냥 제 수준에서 말씀드린다면 1차적인 부는 과거 언젠가 고대 전쟁으로 뺏은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신이 우리한테 땅이나 숲이나 강이나 모든 것은 우리 인간한테 자연을 준 것인데 과거의 고대 전쟁은 전쟁에서 이기면 패전국들은 노예로 끌려와서 나한테 일을 해야 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이긴 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그 청교도가 17세기에 미국의 퓨리턴들이 여기서는 참 서민 취급받고 계급이 없어 못 살겠다 억울해서 내가 미국으로 가서 살겠다 하고 떠난 사람들의 그 심리도 과거에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받을 재산이 없었던 사유재산이 없었던 그 서민들은 억울해서 떠난 겁니다. 괄시받으니까.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는 1차적인 부는 토지나 어떤 그 자연 환경이나 어떤 석유나 어떤 금이나 이런 1차적인 자원이겠죠. 그러면 2차적인 부는 뭐냐?
그 원유를 캐내서 석유를 정제해서 자동차나 비행기에 넣는 연료로 만들어서 다시 그걸 파는 그 자원이 2차적인 부죠. 그러니까 1차적인 부는 어떤 자연에 있는 어떤 자원, 2차적인 부는 그 자원을 가공해서 상품화시켜서 어떤 돈으로 만든, 3차적인 부는 그러한 비행기 회사나 석유 회사의 주식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일정 부분의 지분으로 어떤 추상적인 자산, 파생 어떤 상품인 채권이나 유가증권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1차적인 부가, 2차적인 부가 존재하지 않는데 은행에서 빚을 내서 주식을 사거나 어떤 그 기업의 채권을 사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거는 카지노에서 어떤 카지노 칩으로 어떤 도박을 하는 거와 같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시간이 얼마나 갈 것인지는 그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을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 그걸로서 1차적인 부와 2차적인 부는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책에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은행에서 빌려서 부채, 내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해놓은 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은행에서 빌려서, 그러니까 1차적인 부와 2차적인 부를 가진 사람들은 그 부를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3차적인 부를 만들어서 팔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100 중에 일부를 투자를 해서 그 뜨는 물에 같이 어떤 그 일부만 참여해서 경제학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차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주 건전한 투자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13개씩 산다든지 빌딩을 몇 개씩 사놔도 부동산은 영원히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러한 중앙은행들이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폐 가두리 양식장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유인했을 때 거기에 무리한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은 쪽박을 찬다든지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불행한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1차적인 부나 2차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워렌 버핏이나 어떤 록펠러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습니다만 그거와 비슷한 그러한 그 부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30대 재벌 집단만 보더라도 그분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는 다 일제시대 때 그분들이 친일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느 사회 어느 시대나 전쟁이 있어 왔고 어쨌거나 강자가 약자를 지배해온 역사가 인류 문명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제 식민지 시대에 대한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경제학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30대 재벌 집단의 아마 그 조상들의 그 집안의 내력을 쭉 한번 쫓아 올라가 보면 대부분 다 일제시대 때 어떤 그 조선총독부와 어떤 협력을 통해서 다 어떤 그 사업을 해왔던 분들이고 또 일제가 패망하고 돌아가면서 어떤 그들의 일본의 어떤 그 재산을 일부 불화를 받았다든지 어떤 특혜가 있어서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그게 1차적인 부라고 어떤 미국의 록펠러 사례와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1차적인 부는 아마 해방 이후에 우리보다는 일본이 그래도 많은 어떤 그 과학기술이 우리보다는 앞선 나라였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어떤 불화받았다든지 그들과 동업으로 사업을 해왔다든지 그런 1차적인 부가 현재 지금 4세대까지 지금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자수성가해서 기업을 일군 기업은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마 30대 재벌 집단에서는 거의 없다는 것을 제가 그 하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 때부터 어떤 부는 다 존재해 왔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금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어떤 소유하고 쟁여놓는다든지 어떤 그런 부였겠죠. 땅에서 나오는 소출되는 어떤 곡식이라든가. 그런데 금융화폐 자본주의를 저는 1609년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그 이슬람권에서 동방으로 가는 무역
로를 막았기 때문에 1492년 콜럼버스가 동방으로 가는 그 무역선을 띄운 그 시점부터 보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뭐 주식회사가 생기고 증권거래소가 생기고 암스테르담 은행이 생기고 이때부터 금융화폐 자본주의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떤 돈을 통해서 세계 패권을 지배하는 시대로 들어섰다면 워렌 버핏이나 아까 말씀하신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록펠러 가문이나 JP 모건이나 이런 그 세계적인 어떤 초부자들은 그때부터 중앙은행 시스템의 한 집안으로, 한 가문으로, 혼맥으로 이렇게 엮여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로스차일드가 런던 시티, 그러니까 런던의 금융 제국을 장악하고 있다가 미국의 월가를 JP 모건을 통해서 베린, 그 다음에 연준의 한 7, 8명의 어떤 주주 구성을 보더라도 그것은 다 하나의 집안의 어떤 동업자 성격으로 엮여 있고, 이것은 제 책에서 유럽 왕실과 DNA라는 제목에서도 써놨습니다만 유럽의 7대 왕실과는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혼맥으로 쭉 이렇게 엮여온 그 사실도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써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 질문은 하신 것처럼 워렌 버핏이든 빌 게이츠든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초부자들이든 아마존의 베이조스라든가 IBM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로스차일드 가문과 어떤 그 연준의 대주주들의 집안으로 다 혼맥이나 동업자 성격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 1차적인 부나 2차적인 부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 집단에 아마 들어가는 건 아무나 이렇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멤버십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디 유명한 골프장 하나 회원권 갖기도 심사를 받는데 그런 집단은 오죽 엄격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아까도 너무 암기만 위주로 한 사람들을 그냥 재밌게 표현해서 무당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점쟁이 아니야? 이렇게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화폐 역사에 대해서 오랫동안 30년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해오다 보니까 딱 하고 하나 발견되는 지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번 아마 10월 달에 경주에서 열리는 아페크 정상회담이라는 그런 서미트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존 메이어드 케인즈라는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책을 저도 많이 보고 이렇게 공부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분이 1944년도에 미국의 브레튼 우즈 협정에서 미국 화이트 재무장관이나 이런 44개국이 모여서 어떤 화폐에 대한 회의를 할 때 당시에 케인즈 그 영국의 재무장관이 앞으로의 무역화폐는 한 5, 6개국의 통화를 섞어서 믹싱해서 그것을 세계 무역화폐로 사용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디 가서 카드를 칠 때 돈을 내놓고 하지 않고 바둑알을 이렇게 묻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으면 바둑알을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는 자기 주머니에서 소위 자본금을 더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무역화폐 총량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가짜 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케인즈가 80년 전에 그것을 주장했는데, 이미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고 세계 40% 이상의 경제력이 미국에 몰려있기 때문에 미국은 자신감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겠다 하고 고집하는 바람에 케인즈의 주장은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폐를 계속 공부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류의 정의로운 화폐는 어떻게 가야 되겠냐 하는 그러한 단서를 제공했다든지 어쩌면 발설한 어떤 그런 거로 제가 단어를 인용했습니다만, 마침 경주에서 10월 달에 이루어지는 아페크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한국이 그러한 세계 무역화폐를, 바스켓 화폐를 주장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상상을 해봤습니다. 마침 시진핑도 온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옵니다. 김정은까지 오면 엄청난
세계 이목을 끌겠죠. 우리가 2000년도에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이 최고의 모델 국가로 세계에서 칭송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IT 기술이 거리두기 방역 시스템을 저렇게 훌륭하게 저렇게 사람들을 가둬놓지 않고도 디지털 기술로 거리두기 간격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세계인들한테 다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IT 기술의 강국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주에서도 우리가 그런 바스켓 통화, 소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이건 추정입니다만 금과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한 4가지를 섞어서 우리가 무역을 할 때는 이 바스켓 화폐로 주고받자 이렇게 주장을 우리 한국이 한다면 가장 이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면 세계에서 다 의심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은 세계 10대 무역 강국 중에 가장 무역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의 전체 경제에서 무역이 한 20% 미만이라면 우리 한국은 50% 이상 무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주장할 때는 세계에서 전혀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때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디지털 화폐를 서로 결제 시스템도 우리 한국의 폰투폰 이러한 그 IT 기술이 그걸 뒷받침하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싱가포르나 홍콩에 있는 과거의 산업시대의 어떤 지폐, 화폐 경제에서 금융 허브 도시의 기능을 어쩌면 우리 한국의 부산이 가져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산은 북극 항로 시대의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점을 착안해서 책에 점쟁이처럼 한번 실어봤습니다. 저는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쓴 저서를 많이 제가 보고 또 어떤 정신적인 인문학자들이 쓴 인류학자들이 쓴 역사 서적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고 한번 제 나름대로는 경제학과 한번 제가 우리 인간이 사는 삶의 어떤 그 인생하고 이렇게 엮여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학이 이렇게 발전된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5,000년 전에 살던 고대 사람들의 삶의 시간보다도 더 어렵게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빚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빚만 갖다 죽기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경쟁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감옥에 갇혀서 매일 비교만 하고 내가 누군지를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누군지를 증명해내고 싶고 이런 것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교육, 혜택받지 못한 교육 속에 있습니다. 제가 감히 어떤 학자도 아니고 무명 저자에 불과합니다만 감히 독자들한테 한번 같은 방향을 바라봐 보자고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정신적인 귀족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만들어낸 교육에서, 암기하는 교육에서 질문하는 교육으로 우리는 한번 앞으로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